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KBS 열린 토론, 오늘은 여야를 대변하는 네 분과 함께하는 여의도 내변인들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오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 간의 통화 녹취록과 관련해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솔직하게 밝히고 사과해야 한다. 참모진을 전면 개편하고 과감한 쇄신 개각을 단행해야 한다. 김건희 여사의 대외활동 중단과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야 한다라고 요구를 했는데요. 오늘 여의도 내변인들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 통화 녹취록 후 폭풍을 진단해보고요. 국회가 이번 주부터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는 일정에 돌입합니다. 예산 전국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네 명의 대변인들이 함께하는 정치 현안 토크, 여의도 내변인들. 여야를 대변하는 4명의 입, 여의도 내변인들, 함께할 4분의 논객 소개합니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예, 국민의힘 부산 진구갑 정성국입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자리해주셨습니다. 네, 인천 연수굴 당협위원장 김기흥입니다. 장윤미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치권 이슈가 참 많습니다. 먼저 네 분께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 간의 통화 녹취 공개된 이후 내용은 대부분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아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동훈 대표가 오늘 처음 입장 표명했습니다. 우선 집권당 대표로서 죄송하다며 본인 스스로 또 사과의 뜻을 밝히기도 했는데 여당 대표 한동훈 대표의 입장 표명, 사과 발언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정성국 의원부터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네. 예, 예상했던 대로고요. 그 한 4일간 침묵하셨잖아요. 근데 그 침묵을 한 게 아니고 그 사이에도 대통령실에 계속 의견을 드렸다고 합니다. 드렸고, 그런데 이제 제대로 답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이제 오늘 이 표현이 조금 그 과거보다는 조금 더 강한 표현들이 나왔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본인께서 대표께서도 죄송하다 했지만 이 집권 여당 대표로서 대통령께 국민께 사과를 해야 된다는 표현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이제 강한 의조죠, 그죠? 그리고 그 전에 말씀했던 뭐 김건희 여사의 활동 중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언급을 했기 때문에 뭐 대표로서 할 수 있는 말은 거의 다 했다. 뭐 특별감찰관제는 이제 포함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한 뭐 2, 3일 정도 대통령실에 또 어떻게 대통령에서 대응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면서 또 저희들이 최고위원회가 매주 월목에 아침에 늘 있기 때문에 최고위원회를 일주일에 2번 하기 때문에 늘 거기 나오면 의사표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도 한 수요일 정도까지는 좀 기다려 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군요. 수요일까지 대통령실 또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반응이 나올지 여부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한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요? 일단은 이번 그 명태균 게이트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 노취가 나온 뒤로 오늘 한동훈 대표가 이제 장고 끝에 여러 말씀하셨는데 그 해법에 있어서는 저는 미봉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적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당 대표가 대통령과 영부인이 정치 브로커와 소통한 녹음이 공개된 것은 국민들께 죄송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제가 좀 그래도 잘 이렇게 평가를 많이 들은 얘기는 이런 말씀을 했어요. 지금은 국민들께 법리를 먼저 앞세울 때가 아니다. 이 대통령 녹취가 나오자마자 그 대통령실이나 아무튼 특히 이제 친윤 의원들이 그런 거 했지 않습니까? 당선인 신분이라고 불과 몇 시간 뒤면은
대통령이 되는데 그걸 내세워 가지고 이건 뭐 탄핵 사유가 아니다. 아니 누가 탄핵 꺼내지도 않았는데 탄핵 사유가 아니다. 심각성을 안 겁니다. 이런 말씀했는데 한동훈 대표가 이거는 국민들께 할 얘기가 아니다고 한 거는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한동훈 대표가 이번 명태균 게이트에 직접 개입된 분은 아니고 명태균 씨와 지금까지 연결고가 전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당 대표가 머리를 숙인다는 건요. 이게 정치입니다. 네.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지금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고 머리 숙여 저는 뭐 정말 큰 사죄라도 부족한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저러고 계시다는 거는 저는 민주당 의원을 떠나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죠. 알겠습니다. 김기현 전 부대변인께는 관련한 의견도 말씀을 해주시고 대통령실 뭐 반응이 있습니까? 또는 방금 전에 정성국 의원께서 목요일 또 최고위원회의가 있다는 말씀 주셨는데 수요일까지 뭐 구체적인 이 한동훈 대표의 제안에 대해서 답변이 나올까요? 그러니까 시를 뭐 목요일까지 수요일 저녁까지 나오기는 제가 볼 때는 우선적으로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 관련해서 이번 주 내일부터 해서 내일하고 내일 모레 브리핑이 좀 예정돼 있거든요. 보면 이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내일 이제 4대 관련해서 국정 성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요. 네. 이튿날 이제 김태우 국가안보실 1차장이 외교 안보 분야 관련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한동훈 대표의 어떤 대통령에 대한 사과, 입장 어떤 요구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이걸 무시하고자 그런 게 아니라 지금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상황을 좀 보는 것 같습니다. 보는 것 같고 인적 쇄신 같은 경우도 지금 갑자기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자연스럽게 11월, 12월 이렇게 넘어가면 4대 개혁 관련해서 뭔가 마무리하고 이어질 수 있는 어떤 상황을 만든 다음에 자연스럽게 좀 이뤄질 저는 공산이 좀 크다고 보고 있고요. 예. 지금 예전에 비해서 이제 한동훈 대표가 어떤 입장을 냈을 때 이른바 친윤계나 대통령실에서 이른바 익명 보도를 통해서 굉장히 반발하는 상황이 있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실의 입장을 내면서 한동훈 대표를 좀 비판하는 그런 것들이 좀 되풀이 됐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좀 없다는 지점. 아하. 그 지점에 어떻게 보면 대통령실도 지금 뭔가 준비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또 백불 때 그런 말씀을 좀 하셨죠. 예.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엄중함을 느끼고 있고 다만 그 비서실장이 정진석 비서실장이 정치적, 법적, 상식적으로 문제 없다고 한 얘기는 뭐냐면 야당이 이 문제는 지금 말씀하셨지만 뭐 탄핵이란 말을 꺼내지 않았는데 왜 그러냐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장외투쟁도 그렇고 즐겁 야당이 이 문제를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하나의 어떤 수단으로 보기 때문에 탄핵은 사실 법적인 부분을 좀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관점에서 비서실장이 법적인 측면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한번 이렇게 선을 소위 말해서 이제 쳐내는 그런 상황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국민들 앞에서 저는 이런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입장을 내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네. 김 전 부대변인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장윤미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은 또 변호사이기도 하시니까 이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녹취록 공개 이후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자, 법리적으로 문제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권성동 의원도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이 신분범으로 돼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5월 9일 날 육성이 나왔고요. 다음 날 대통령 취임하는 날 공천이 이루어졌습니다. 대통령의 육성 내용을 보면 내가 김영선이를 주라고 했는데 말이 맞네 당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공천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그럼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면책이 될 것인가? 전 법원이 그렇게 보지 않을 것 같습니다. 5월 9일에 대통령 당시 당선인의 일정을 보면요. 15개 내각에 20명 차관 임명을 합니다. 어느 일반인이 그런 인사를 냅니까? 경호를 받죠. 그리고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안건과 관련해서 보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해외 귀빈들과 관련해서 여러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어떤 걸 했습니까?
청와대를 용산으로 옮기기까지 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을 보면 공무원의 지위에 대해서는 그 지위가 법률에 규정돼 있고 그리고 예산이 지원되는 직책을 말합니다. 심지어 대통령직 인수위원들도 공무원 의제 조항이라는 게 있어요. 공무원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뇌물을 받거나 했을 때 다 공무원과 동일하게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아니라서 대통령 당선일이 대통령 바로 취임 하루 전에 한 일이 면책이 될 거다. 제가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그 댓글이나 여론 등을 좀 봤어요. 예. 굉장히 험하게 달리더라고요. 제가 더 네. 추가를 하면은 네. 아마 한 대표도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 한동훈 대표가 서울중앙지검 3차장 할 때 지금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할 때 수사한 MB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수사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게 오늘 중앙일간지에서 이런 제목으로 나왔습니다. 예. 윤석열 재발등 찍은 MB 판례 당선자는 공무원 될 지위 인정. 이게 뭐냐면은 MB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고 또 심지어는 대통령 경선 후보에서 승리한 뒤로 당선된 다음이죠. 예. 뭐 그때는 후보 때도 거기까지 이해를 안 들더라도 여기 판례가 자세히 나와 있더라고요. 그 이분이 된 다음에 그 당선자 시절에 뇌물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결국 형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징역 17년, 벌금 130억, 추징금 57억 원심이 확정이 되거든요. 이때 MB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했던 행위에 대해서 수사를 한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장관이었던 예. 거예요. 3차장. 그리고 이게 실제 실형이 됐습니다. 당시 판례가 뭐라고 하냐면은 당선자는 공무원들 지위라고 딱 못을 박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국민 정서도 용납이 안 되는 말씀들을 했고 그분들이 국민들이 지금 헌법이 헌정이 유린됐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서 이렇게 분노를 하고 있는데 거기 와가지고 몇 시간 전에 당선이신 신분이었기 때문에 공천 개입 이거는 처벌 안 받는다. 알겠습니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김정부 대변인요? 네. 우선 장윤미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인수위법은 대통령을 제외한 인수위원 관련해서 문제가 있을 때 거의 공무원의 의율에서 처벌을 한다는 거고요. 당선이 포함됐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엄밀하게 5월 10일 이전에는 당선인 신분이 맞고요. 그건 공무원이 아니다는 건 맞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우리가 전제가 그 녹취가 17.5초의 모든 것들이 다 맞고 전제가 이쪽에서는 그게 관여했다는 거를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 녹취라는 거는 그 녹취 앞뒤의 문맥을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리 전문가분들이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이게 짝짓기 될 여지가 있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뒷부분에 대통령이 이건 당에서 할 일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태균 씨가 얘기를 했고 그 부분이 문제가 있으니까 저희는 지금 상황에서 그거가 어떤지를 전문가를 통해 가지고 그거를 사법적 판단을 받아보자. 왜냐? 이게 그냥 단순히 도덕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수준을 넘어서 지금 야당에서는 탄핵에 이르는 어떤 중요한 재료로서 쓰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저는 좀 더 엄밀하게 봐야 된다는 게 있고 저는 문제가 있으면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봐요. 근데 그 전에 이미 그걸 기정사실하고 제가 다른 패널들 만나면 그거는 대통령 때 했던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 분들 제법 있거든요. 그건 엄연히 다르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김정부 대변인 말씀은 위반이나 위법 유무가 있다면 그때서야 신분이 적용이 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것이 맞다라는 그렇습니다. 의미인데 그런데 하나 정성구 의원님께 궁금한 건 예. 법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한동훈 대표거든요. 예. 그러면 여론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다라는 설명은 설득력이 있는데 예. 적어도 법과 관련돼서는 한동훈 대표가 한마디 할 수도 있을 법한데 분명히 진위 여부에 이 기준이 적용될지 여부 이런 부분들은 왜 말을 안 할까요? 아니 오늘 그 말씀에서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금 법리적인 문제를 따질 게 아니다. 강민수 대변인이 말씀 잘 해주셨는데 우리가 뭐 사실 최상병 특검법도 그때 늘 했던 말이 법리를 가지고 이야기할 단계를 넘어서서 국민 감정에 관한 문제들로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그 필리버스터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대응했지만 그게 쉽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예. 나오는 것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바라보는 관점은 이거는 지금 대통령 당선인이었다, 대통령이었다는 그런 관점은 국민들이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다. 그렇다면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고 국민의 감정과 지금의 상황들을 엄중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그 부분을 이게 맞다 저게 맞다고 한동훈 대표가 딱 잘라서 뭔가를 제시할 필요까지 있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에서 그런 말을 굳이 할 필요가 없었을 거라 생각해서 뭐 그런 판단을 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한동훈 대표가 지난번 윤한회동 직전에 요구했던 것보다도 더 많은 요구사항이 들어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특검법이 들어간 건 아니고요. 또 추가적으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 네. 그리고 또 지난번에 인적 쇄신을 넘어서서 쇄신 개각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한 의원님 보시기에. 일단 청와대 용산 대통령실이죠. 참모진들의 전면적인 개편도 얘기하셨고 그다음에 내각의 정말 쇄신을 요구했죠. 네. 그 얘기는 제가 받아들이는 거는 많은 국민도 비슷할 건데 대통령실은 정말 실장을 비서실장을 비롯한 모든 참모진들의 책임을 물으란 얘기 같습니다. 그리고 내각도 당연히 총선 이후에 한덕수 총리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만 지금까지도 뭐 사퇴는커녕 그냥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각에 대한 총리를 포함한 전면적인 쇄신, 뭐 이상민 행안부 장관, 뭐 이태원 참사의 정치적 도의적 책임이 있죠. 그런 부분들이 다 들어갔다고 봐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것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거는 우리 야당에서 2년 전입니까? 이재명 대표 단식을 하면서 요구했던 게 국정운영 기조, 총리를 비롯한 내각의 총사퇴를 요구하면서 국정운영 기조를 요구했습니다. 이제는 여당 대표마저도 거기에 대한 분명한 필요성을 인정한 거죠. 다만 여기에서 더 구체적인 거는 저희들이 얘기하듯이 국정운영 기조의 전면적 전환 플러스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특별감찰관은 많은 국민들 다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보면은 이미 지나간 저걸로 되겠습니까? 이미 특별감찰관 제도 자체가 앞으로 있을 일을 예방하는 쪽에 맞춰져 있는 제도인데 지금 이미 숱하게 벌어진 이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 이제는 대통령의 육성 녹취가 나오면서 대통령까지 이제는 거기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명태균 게이트에 윤석열 대통령까지 이런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의 특검을 수용해서 그 진실을 밝히지 않고 어떻게 이 전국을 윤석열 대통령이나 집권 여당에서 헤쳐나갈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께서 여러 이제 대통령의 사과 부분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평가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예. 하지만 거기에 더해서 실질적인 해법, 실질적인 해법은 결국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수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님 두 가지 안 여쭤볼 수 없습니다. 예. 특별감찰관을 이야기하지만 예. 야당은 민주당은 특검법을 요구하고 예, 있고 맞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에게 인적 쇄신을 넘어서 쇄신 개각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난번 윤한회동 때 김건희 여사 비선 이야기를 했다가 또 비선이 어디 있느냐 정확한 근거를 대라. 사실 대통령실은 쇄신 개각 요구까지 과연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예, 더 강해졌죠. 예, 일단 뭐 아까 우리 한민수 대표님 말씀처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특별감찰관제는 그대로 추진하는 것이고 대통령실 개각이 아니라 이제는 내각 개편까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의대 지금 정원 문제 이런 부분들도 사실 보건복지부라든지 이런 부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뭐 장수 장관이니까 이런 걸 떠나서 전면적인 이제 이전 반환점을 도는 이 시각에 이제는 문제 있는 사람들만 이렇게 쳐내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새로운 이제는 출발을 하겠다는 의미를 국민들에게 보여야 한다. 그 정도 되지 않고서는 지금 터지고 있는 이런 여러 악재들을 국민들의 마음을 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한민수 대변인님이 뭐 김건희 특검법 이야기를 하셨는데 요거는 저희가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김건희 특검법이란 부분은 이제 우리가 보수가 볼 때는 이게 나오는 순간에는 이제 분열이라고 다 걱정을 지금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왜 한동훈 대표가 특검법 말을 안 하느냐 하는데 지금 나올 시점도 아니지만 이게 언급되는 순간에는 정말 우리 국민의힘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정도의 그 친윤 친한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정말 후폭풍이 너무 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우리가 마지막에 한동훈 대표도 마지막까지 이 언급을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일 거라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기자들도 계속 오늘 아침에 최고위원 할 때도 이게 나오느냐고 저한테 여러 번 물어보시는 많았는데 저는 한동훈 대표에게 확인하지도 않았어요. 왜? 확인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거는 지금 언급할 수 있는 단계가 전혀 아니다. 그래서 오늘 한 정도만 해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 대표가 뭐 그 정도 갖고 되냐 하지만 한 대표로서는 그래도 국민을 향해서 대통령 사과까지 요구했으니까 많이 진전된 요구를 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당은 예정대로라면 14일 한 의원님 이 김건희 특검법 본회의 통과 예정이신 거죠? 예, 상정을 해서요. 이제 그날 처리할 계획이고 14일 처리 되게 14일 처리되면 28일 날 28일 날
제의 용건이 이게 본회의가 윤석- 잡히는 날짜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예,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100%로 봐야죠. 높다고 봐야 될 예, 테고 예. 재의결이 오면은 한동훈 대표는 당론으로 부결을 할 겁니다. 가능성이 예, 높습니다. 합니다. 저는 한다 봅니다. 그거는 저는 거의 100%라고. 이 시점에서 제가 간단히 한 예. 말씀만 드리면 그래서 우리 당은 이른바 전혀 동의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 여당에서 뭐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김건희 특검법에서 그 부분을 다 포함해서 논의할 의사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께서 친한 의원들 정의원 포함해서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발의를 하셔가지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를 하고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당과.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한 대표께서 만약 오늘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어떤 입장을 내거나 찬성을 한다면은 보수가 완전 균열된다고 이런 말씀했는데 제가 듣기에는 저도 뭐 정치 부기자도 오래 하고 이렇게 정치권 돌아있습니다만 좀 한가한 말씀을 한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만. 왜냐하면 지금 그런 상황 아닙니다. 대통령 지지율 한번 보십시오. 이 육성 노취가 터지기 전에 조사한 거에서도 10%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추락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이제는 TK 지지율 한번 보세요. 저희가 볼 때는 대통령과 지금의 윤석열 정권을 그나마 지탱하고 있던 뿌리채 흔들리고 있어요. 거의 균열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다 보수 지지층이 전통적 지지층이 튼튼한 토대가 갈라지고 붕괴되고 있는데 예. 좀 한가하지 않습니까? 그 특검법 얘기하면은 이게 분열이 친한 친윤 분열된다? 저는 이거 사태 심각성을 모르는 거예요. 안타까워서 해드리는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이라도 이 아까 한 대표가 주장했던 거 예전에 우리 민주당이 주장했던 전면적 쇄신 개각하고 그다음에 청와대 용산이죠. 대통령실 전면 개각해야 돼요. 8명 9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대대로 물갈이하고 거기에다가 김건희 특검법 받아가지고 알겠습니다. 수사 들어간다. 그래야 반전의 실마리를 네. 찾을 수 있을 것 봅니다. 장윤미 네. 전 부위원장 갔다가 이제 네, 예. 김기영 전 대변으로 부대변으로 가겠습니다. 자, 한동훈 대표가 지금의 이 명태균 씨를 비롯해서 여야 대치 국면 또 김건희 여사 논란 등을 풀기 위해서 오늘 이제 추가적으로 제시를 한 내용에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 또 지난번에 했던 김건희 여사 관련 3대 요구 중에서 쇄신 개각도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 특별감찰관은 들어가 있고요. 또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독소 조항을 뺀 김건희 특검법. 네. 장윤미 전 부위원장이 보기에 어느 것이 이 받아들여지고 관철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라고 생각하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방식 전 진정성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더 깊이 정치적 결단과 용기를 낸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선 국민 눈높이에 반도 못 미칩니다. 대통령이 사과한다고 돌아선 민심이 지금 돌아설까요? 쇄신내각 일단 할 수는 있습니까? 지금 그 한덕수 국무총리와 관련해서도 사퇴 의사 사의 표명했는데 못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 그러면 정말 그 바로미터에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있는 겁니다. 그건 부인할 수 없어요. 움직일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정 의원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었어요. 보수 정당으로서는 탄핵 트라우마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국정조사, 검찰 수사, 특검 그냥 3트랙으로 계속해서 그 실체가 드러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탄핵의 내관이 됐던 부분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그 역사를 다 목도를 했고 그런데 그래서 대통령이 어떻게든 길을 쓰고 김건희 여사 특검을 막을 겁니다. 그리고 그 실체가 드러나지 않게 왜냐하면 차갑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헌법재판소에 갔을 때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이 지금 단계에서 있다라고 판단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물음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특검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탄핵은 좀 공허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마지노선으로 막을 텐데 저는 이거 막아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정치 의원들이 하는 거 아니죠. 국민들이 하는 겁니다. 이미 저는 많은 그 파고를 넘어왔고 이 국면에선 돌이킬 수 없는 하나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김건희 여사 특검을 수용하는 거라고는 그거라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지금 이탈표 4표만 있으면 됩니다. 한동훈 대표가 당론으로까지 부결을 했는데 4표 이탈표가 만약에 나오면 그거는 한동훈 대표도 보수의 미래로 낙점되지 못할 겁니다. 그 엄중함을 안다면 저는 입장 표명이 빨리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기영 전 부대변인께 바로 여쭤볼 수밖에 없는 것이 자 지금 제안한 내용들입니다. 독소 조항을 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이기 매우 어려울 것 같고 현실적으로. 그러면 특별감찰관 제2부속실 설치, 대통령실 인적 쇄신 개각, 윤 대통령 사과, 김 여사 활동 중단. 대통령실 근무한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 스타일 알 테니까 어느 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여러 가지 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외부에서 볼 때는 굉장히 답답하고 불통의 이미지가 있지만 그 어떤 선택을 할 때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사과를 했을 때 그게 야당으로 하여금 이제까지 주장했던 것들을 인정하고 강화시키는 소위 말해서 국정의 어떤 동력을 힘을 빼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 정무적으로 그거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지금 여러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 녹취를 보고 우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인 부분과 국민들의 우려와 어떤 유감 표시는 저는 별개로 투 트랙으로 가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국민들이 많이 우려하는 지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뭔가 변화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도 있고 변화를 하다 보면 뭔가 갈등 양상이 있어서 불협화음이 나서 뭔가 깨지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쇄신과 변화라는 측면과 단결과 통합이라는 그 측면이 같이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한 우리가 탄핵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대통령이 무엇보다 대통령실도 엄중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이 입장 표명이 있을 거고요.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그 전면 활동 중지인지 아니면 외교적인 어떤 순방 같은 거를 제외한 자제인지 그 부분에 좀 논의가 있을 거고 저는 특별 감찰관 관련해 가지고 당내 이거는 당의 어떤 목소리가 되게 중요하다고 대통령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예전에는 이거에 대해서 좀 결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하지만 녹취 이후에 이 당내에 있던 의원분들이 생각하는 게 하나로 좀 자연스럽게 좀 모아질 거라고 보고 그게 일종의 기본값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특검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야당이 자꾸 이제 특검 관련해서 이제 조율을 하자고 하시는데 저는 간단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카드를 내시면 돼요. 그러니까 3자 추천하시고 그다음에 독소조항 빼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이 수사를 할 때 그 혐의가 밝혀졌을 때 계속 확장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13가지 의혹을 가지고 말씀하신다는데 가장 보시기에 민감하고 리스키하다고 생각하는 거를 하나 정해서 3자 추첨으로 하시고 그거 말고 확장해서 별건 수사로 되는 거 말고 그거를 온전하게 한다면 우리 쪽에서 그에 동의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쪽에 얘기하지 마시고 전략적으로 다수 의석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제 김 대변인 말씀을 받아서 하는 게 더 토론이 재밌지 않나요? 말씀해 주시죠. 받아서 하면은 저는 심각성을 용산 대통령실이 느끼고 있을 거라고 하는데 저는 좀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하나는 그 오늘 시정연설에 대통령에 나와달라고 집권당 대표인 한동훈 대표 요청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보도를 전 접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통령실 관계자 반응이 그랬어요. 진작에 얘기해야지. 여기 임박해서 하는 거는 대통령의 불통 이미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한동훈 대표. 그 정도로 불신해가지고 대통령과 집권당 대표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걸 하나 받고 마무리하고 두 번째는 오늘 같은 시정연설에 대통령이 안 오시는 거 보십시오. 이거는 개원식도 안 왔고 이건 국민의힘 의원 민주당 의원들 국회의원을 보는 겁니다. 정 의원이나 정 의원님이나 한민수나 그냥 국회의원을 보고 보기 싫어, 가기 싫어, 친한 게니까 더 보기 싫어, 안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을 보러 온 게 아니에요. 국민을 상대로 그 앞에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앉아 있을 뿐입니다. 거기에서 국민을 상대로 세금인 국민들이 내는 677조 원을 어디다 쓰겠다. 이걸 설명하는 자리예요. 그리고 하나만 치면 오늘 한동훈 대표가 내각 쇄신 얘기했는데 불과 한두 시간 있어서 나온 뉴스 보셨습니까? 그 뉴스 보고 저만 그렇게 느꼈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대통령이 거부하는 걸 이렇게 내보냈나? 뭐냐? 수석 비서관 회의를 해가지고 내각에 있는 내각 관료들한테 얘기했답니다. 올 연말까지 성과를 내라고. 이게 한동훈 대표 얘기를 무겁게 받아들이는 겁니까? 저는 아니더라고요. 바로 이거는 한 대표 얘기는
일구의 가치도 없다.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네. 지금 수석 비서관 회의를 통해서 마무리 지어라 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인사라는 게 오늘 뭐 며칠 내에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시간을 주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일정 부분 여지를 준 거죠. 저는 12월까지 어느 정도 1차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할 수 있는 그건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고요. 두 번째로 저는 기자분들이 저도 기자를 했지만 한동훈 대표 측의 주변 친한계 누구한테 전화하면 각진 워딩 나오고요. 대통령 주변에 누구한테 전화하면 각진 워딩 나오는지 압니다. 그래도 저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안 그래서 되지. 저도 이제 취재를 했죠. 네. 대통령실을 하니까 전반적인 키는 로키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지금 내부적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한 기사, 그러니까 다양한 많은 사람들의 기자들이 그렇게 했을 때 대통령실이 예전처럼 이거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고 한동훈 대표를 비판하고 있다면 그거는 예전과 똑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성호 의원께 안 여쭤볼 수 없는 게 당 내부에서도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어려울 때 한동훈 대표가 도와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던데요. 그렇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런 이야기가 있죠. 있는데 대세는 제가 볼 때도 요즘 더 좀 그런 말들이 많아졌습니다. 대통령실의 쇄신과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한동훈 대표가 좀 또 너무하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사실 좀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 요 며칠 사이에 이 무게의 추가 좀 기울었어요. 저도 중진 의원들하고도 개별적으로 통화도 이야기도 나누고 하는데 네. 지금 이번에 그 4일 사이에 한 대표께서도 대통령실에 요구를 자꾸 했지만 또 중진들도 드러내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실에 의사전달을 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만큼 지금 좀 심각하다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뭐 국회의원이 108명이면 8명만 다른 소리 하더라도 다른 소리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비율을 따져봤을 때 분명히 지금은 한 대표의 쇄신과 변화가 필요한 절박한 마음과 위기의식에 대한 동의가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도 아까 우리 김경 우리 전 대변인 부대님 말씀처럼 전반적으로 한동훈 대표를 좀 비판하고 좀 따갑게 말하던 부분들이 이제는 좀 그거보다는 일부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제는 대통령실도 한동훈 대표의 말씀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는 대책을 세우거나 반응하려는 자세들이 조금 예전보다는 그런 게 생기고 있는 듯다 이런 거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오늘 사과까지 요구했잖아요. 입장 바꿔놓고 대통령님 입장에서 뭐 내가 이렇든 저렇든 간에 당대표가 나에게 사과를 요구한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이 정도 우리 뭐 두 분께서는 이 정도 갖고도 안 된다 하시지만 대통령 입장이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게 큰 일입니까? 당대표가 여당 대표가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한다는 거. 그래서 그 상황에서 이 충격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대통령실도 좀 정리하고 또 대통령도 또 참모들도 이 상황에 대한 정리라든지 대책이나 이런 걸 놓으려 시간이 조금 필요하지 않겠나. 알겠습니다. 오히려 제3자 입장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지금 관계를 어떻게 보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은데 한동훈 대표는 한동훈 대표대로 당이 살아야겠다 싶어서 지금 여러 제안을 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대로 유난 해동도 있었지만 아주 이게 신속하고 또 기민하게 뭔가 제안에 대한 답변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장윤미 전 부위원장이 보기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관계 정치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저는 이미 정치적으로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넌 지는 오래됐고 오늘 한동훈 대표의 워딩은 종전에서 더 깊숙이 한 발짝 들어갔다는 의미 이외에는 없습니다. 저는 아까 정치적 용기라는 이야기를 쓴 건 용기를 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성정 그리고 굉장히 오랜 기간 보면서 이 말을 내가 했을 때 어떤 반응이 예측될 때 용기 없이 그 사과 이런 워딩을 꺼내진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가 항상 이야기하는 국민 눈높이, 국민 감정 거기에는 못 미쳤다는 건 전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해요. 한동훈 대표 본인이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 보고 정치하신다면 진작에 결단은 내려줬어야 됩니다. 최상병 특검 국민 눈높이에 맞죠. 특검률은 높으니까 그거 못하셨어요. 이거 못했다는 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언론이 뭐라고 진단합니까? 무늬만 차별두기라고 해요. 그거를 채워 넣으려면 이렇게 국민 눈높이 말의 상찬으로는 이게 채워지지 않습니다. 강론으로 채워야 돼요. 어떻게 할 것인지 특검을 받을 것인지 민주당 보고 내놓으라고 하는데 민주당이 실제로 검토를 한다라고 보도가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국민의힘도 받을 수 있는. 그럼 또 이관계라고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정치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걸 보여주시는 데는 상당히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선 네. 부대변인께 안 여쭤볼 수가 없는 네. 게 지지율이 내려가면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인 것 같은데 지금 대통령 임기가 절반 이상이나 남아 있고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와의 그 관계를 떠나서 심지어는 야당과의 관계를 떠나서 기민하게 분명히 전문가들이 보좌진들이 대통령실도 있을 텐데 지지율을 30% 40% 올리는 방법을 전문가들이 모를 리는 없을 텐데 그렇게 접근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한동훈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윤석열 정부가 잘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네. 김건희 여사 리스크 때문에 잘 안 보인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뭔가 매듭을 짓고 다음 페이지로 다음 장으로 넘어가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거를 쇄신하고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방법이 있겠죠. 근데 그 방법 중에서 특별감찰관 관련해서 예전에 관련해서는 이게 연계돼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거를 민주당이 바뀌지 않으니까 과감하게 우리가 선도적으로 이거를 임명하자는 측이 있는 거고 예전에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연계됐으니까 이 유효한 카드를 쓰자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지금은 그 논의 자체가 넘어갔다고 봐요. 저는 그 국면에서. 그래서 특별감찰관 되는데 제가 한동훈 대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선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정치하는 거 아니냐, 과하게 차별화하는 거 아니냐 그런 문제점에 대한 비판이 당내에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진 측면이 뭐가 있냐면요. 하나 되지 못하고 갈등 양상이 있을 때 대통령이 권한이 있기 때문에 더 욕을 먹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역으로 본데 올랐는데 결집했는데 대통령 지지율은 대통령 지지율과 한동훈 지지율을 더한 게 저는 국민의힘 지지율이라고 보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디커플링이 됐고 오늘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 헌정 중단 선동하는 표현을 그대로 제가 옮기겠습니다. 범죄 혐의자 이재명 세상 이 부분에 대해서 막아내겠다 이 얘기를 네. 했습니다. 결국 뭐냐면 이거를 막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왜냐 우리가 저는 그래요. 야당이 우리가 잘못하면 비판할 수 있고 발목도 잡을 수 있지만 지금 발목을 부러뜨리고 뭔가 끄집어 내리고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막아내자는 그런 측면이 있고 알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쇄신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저래서 내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잘 보시면 우리 헌정사 처음으로 일하려는 야당의 발목을 잡는 게 지금 국민의힘입니다. 그건 다 아시잖아요. 국민의힘이 야당, 민주당 발목을 많이 잡아요. 진짜 뭘 하나 해보고 싶은 게 뭐 있습니까? 솔직하게. 제가 오늘도 예산 얘기를 위해서 우리 워크숍 갔다 왔는데 내놓은 정책이 없어요. 큰 예산 한번 살펴보십시오. 지금 예산안 들어왔잖아요. 정부에서. 없습니다. 그 얘기는 쉽게 말하면 뭘 하고 싶은 게 없는 게 지금 윤석열 정부입니다. 그거는 냉정합니다.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이 한계를 못 벗어나는 게 제가 초반에 그래도 나름대로 평가를 하는 대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법리를 떠나서 해야 된다는 부분이랄지 죄송하다는 표현 쓴 거. 그 인정하려고 해도 좀 전에 우리 김 대변인이 얘기한 그런 대목 때문에 한 대표도 그 한계를 못 벗는 겁니다. 왜 대통령에게 지금 이 엄중하게 20% 지지율이 깨지고 보수가 공멸할 위기다. 모두가 지금 경고음을 울리잖아요. 보수 신문들 사설이나 칼럼을 한번 보십시오. 그게 진보 언론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요즘은. 차별이 없어요. 그 정도로 위기의 경고등을 켰는데 그 자리에서 또 무슨 뭐 야당 제1야당 대표 또 비판하고 있습니다. 왜 했겠습니까? 딱 하나예요. 배신자 프레임에 걸릴까 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겁이 나는 겁니다. 한 대표가. 그전에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배신자 프레임에 걸릴까 봐 주춤주춤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대표도 같이 그 수렁으로 끌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아쉽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거기다 딱 하나만 더 붙이면 네네. 아까 우리 김 대변인이 그 뭐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하나로 줄여라. 아니 한 개입니까? 우리가 늘렸습니까? 범위를. 계속 대통령이 거부권을 쓰면서 거부권 쓰고 재의결하는 동안에 혐의가 계속 늘어나요. 논란이. 우리가 만든 건 하나도 없습니다. 냉정하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우리가 했습니까? 무슨 뭐 양평고속도로 논란을 우리가 만들었습니까? 알겠습니다. 주가 조작 의혹도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지금 정권의 검찰에서 23억 수익 났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혐의가 늘어가지고 13개가 된 겁니다. 예.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성호 의원요. 아니 그 지금 헌정률이 맞겠다는 거는 그게 뭐 한동훈 대표께서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좀 정확하게 밝히면요. 지금 민주당이 이제는 이 금요일 날 운영위 할 때 어떤 말까지 나오냐면요. 하야까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게 지금 어떤 의원이 했는지까지는 뭐 보시면 아니까 대통령 하야를 이제 국회 국정감사 운영위원회에서 언급을 한다는 자체가 군불대우기 아닙니까? 탄핵을 하야해라는 거예요. 하야해라. 제가 뭐랬냐면 이렇게 제가 답을 했어요. 대통령께서 명태균 씨하고 전화 통화를 했다는 그 이유로 그 내용이 뭐 어떻다나 했다는 이유로 하야를 해야 된다면 대통령이 매일 바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우리 김경대 부대님 말씀대로 비판할 수도 있고요. 예. 다 좋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5년 임기에 권한을 준 것은 국민입니다. 중대한 헌법 질서를 유린하거나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대통령은 형사소추 받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헌법이 왜 그걸 규정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통령께서 과연 그런 단계가 아니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민에게 비난을 받고 지지율이 떨어지고 지금 우리 정권이 굉장히 흔들린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민주당도 거기서 더 나가서 이거를 탄핵 하야를 주장하게 되면은 그럼 앞으로 우리 정치라는 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탄핵과 하야는 늘 나오는 일이 되는 것이고요.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민주당도 탄핵 조심하잖아요. 제가 뭐 느꼈냐면 그 김인석 최고위원이 탄핵을 언급한 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질의 중에 탄핵 언급한 적이 없대서 저하고 설전을 좀 벌였어요. 제가 그걸 읽어드렸거든요. 최고위원님 지금 탄핵 언급한 거 이 기사 나와 있는 거 읽어드렸어요. 그러니까 탄핵이란 말을 본능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나오다가 탁탁 집어넣는 느낌이에요. 그 말은 민주당도 탄핵과 하야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오지만 이 말을 잘못 꺼냈을 때는 어떤 후보인지 알기 때문에 왜 국민이 부여한 5년의 그 권력 기간 그 시간 동안에 알겠습니다. 잘못하고 하는 부분들을 그걸 끌어내리겠다 하는 부분은 서로 토론이 넣는 것이다. 자연스럽게 되고 있는데 네. 또 헌정질서 유린을 막겠다는 거죠. 예, 여기까지 하고 입으로 가서 뭡니까? 계속 이어갈 겁니다. 같은 내용으로.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열린 토론 함께하고 계십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KBS 1라디오 또는 KBS 열린 토론을 검색하시면 지금 토론하는 모습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이 시민 농객입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KBS 열린 토론.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여의도 내변인들 2부 이어가겠습니다. 스튜디오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장윤미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민수 의원께 이거 먼저 네.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 수석 대변인과 노정면 대변인이 대통령 부부의 녹취 제보가 쏟아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얼마 전에도 바로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 사이에 대화, 통화 이 녹취록도 이제 민주당이 이 통화 내용을 들려주는 것을 녹음한 것을 공개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민주당이 뭘 가지고 있는 거냐? 민주당이 다 공개하지 않는 것은 무슨 계획이 있는 거냐?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쏟아 들어왔다는 제보의 내용은 무엇인가? 민주당이 뭘 가지고 있는 겁니까?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근데 얘기를 하면 안 되기도 하지만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근데 그 우리 박성준 원내 수석 부대표인데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본인이 스스로 언론인과 녹취록에서 밝혔던 건데 이제 그 대통령실의 행정관인가 비서관이 본인한테 와가지고 대선 때
우리 명 선생님 공을 세웠으니까 뭐 여러 가지 과시해도 된다는 뉘앙스의 그 기사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다만 이 건에는 개입하지 말라. 저는 왜 이게 자꾸 떠오르냐면은 저도 이제 간접적으로 들어보니까 진짜 독취가 많이 제보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고 그거는 많이 얘기를 하고 다녔나 봐요. 그래서 독취가 많이 된 것 같다는 거를 그런 것 같고 그다음에 어떤 걸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이제 듣고 또 검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당이 뭐 함부로 그걸 뭐 시점도 맞춰봐야 되고 실제 앞뒤로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아까 잠깐 나왔습니다만 이제 그 뭐 편집 의혹 제기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그때 운영위 같더라고요. 우리 네. 노정면 의원이 이제 그 원내 부대표잖아요. 거기 그 자리에서 그러면 전체를 공개하게 여야 또 운영위 여야 간사들이 합의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영상을 틀려면은 근데 국민의힘 쪽에서 그건 됐다 안 하겠다 해가지고 못했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렇게 뭐가 좀 이상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의혹을 또 제기하는 거는 지금 본질에서는 벗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없이 그 대통령의 육성 녹취를 이렇게 공개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뭐 무슨 뭐 보통 문제도 아니고 공천 개입했다는 정황으로 보이는 녹취인데요. 그렇게 하고 나머지 것들은 모르겠습니다. 많이 돌았다는 정도는 제가 알고 있는데 실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검증하는 팀에서 또 우리 저희들이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도 있거든요. 예. 그런 데서 잘 검증해가지고 추가적으로 필요할 경우는 또 녹취를 공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바로 이 대목입니다. 장윤미 전 부위원장에게 먼저 여쭤보면 지난 토요일 민주당 주도로 이제 장외 집회가 열렸습니다. 네. 민주당 추산 또 뭐 경찰 추산 인원은 다릅니다만 뭐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방금 전에 한민수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도 있고 당일 날은 현장에서는 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지어는 김건희 여사 탄핵, 임기 단축, 하야 온갖 표현들이 다 나오긴 했습니다. 민주당의 현재 공식 입장은 어떤 겁니까? 조국혁신당은 분명히 조국혁신당 입장을 밝히긴 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탄핵 소추안까지 써놨다는 거고 뭐 예. 공개까지 하겠다는 것이고요. 민주당은 당론으로 탄핵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일부 의원들이 임기 단축 개헌을 조국혁신당과 뭐 연대해서 이야기할 수는 있다. 이런 부분 아까도 운영위에서 하야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깜짝 놀라셨다고 하는데 저는 하야라는 이야기가 나온지는 몰랐는데 이게 뉴스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 됐구나라는 걸 체감했습니다. 탄핵, 하야. 대단히 금기시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이 권한은 당연하지만 선출된 권력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부여한 겁니다. 그걸 원상복귀한다라는 건 대단히 엄중한 거예요. 그래서 탄핵은 헌정사에 우리 국민들한테 비극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의 무게가 왜 이렇게 가벼워졌는가. 여러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 임기를 끝까지 마무리하는 게 맞냐라고 이미 언론이 국민들께 응답자들한테 묻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국민들이 답변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절반이 더 남았다. 왜냐하면 11월 10일이 딱 임기 절반이거든요. 그래서 조국혁신당을 보십시오. 3년은 너무 길다라는 슬로건이 제일 명징했어요. 그 당은 신생정당이었습니다. 뭘 축적해서 보여준 바가 없었어요. 그 슬로건을 보여줬던 거죠. 국민들께. 선택받았습니다. 12명의 의원들이 국회에 입성을 했어요. 상당히 엄중합니다. 그러면 그 뒤에 이 정부 바뀌었습니까? 전혀 안 바뀌었죠.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검찰은 무혐의를 주지 못해서 사실 안달났다고 국민들이 보고 계십니다. 그걸 이 정부는 엄호하고 있어요. 국민들이 묻는 겁니다. 탄핵이란 이 금기시됐던 말, 하야라는 말의 무게가 점점 가벼워지는 그 책임이 국민한테 있습니까? 아니면 국민의 힘에 있습니까? 정부에 있습니까? 이 정부가 반성해야 되는 지점이 바로 여기 알겠습니다.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은 격렬하게 또 반발하고 있네요. 네. 그러니까 저는 조금 그 상상 속 금기어를 일상의 생활어로 만든 쪽이 민주당이라고 봅니다. 물론 정부가 잘못한 부분이 있겠죠. 근데 제가 왜 그러냐. 저 앞서 말씀드렸지만 조국 대표 이번에 최선을 다했죠. 영광에서 3등 했습니다. 그리고 부산 금정에서 단일화 했는데요.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금정 해볼만 했거든요. 근데 왜 22%의 격차로 총선 때 13%포인트로 됐는데 왜 벌어졌을까요? 저는 총선의 민심 저희가 부족해서 매를 맞았지만 야당이 그 의석수를 했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하리라고 생각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소위 말해서 21대 그때도 여서야대였죠. 근데 정권 교체됐습니다. 왜 그랬냐? 검수완박, 임대차 3법 원하는 대로 다 하셨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질리는 겁니다.
대통령의 권력도 주체하지 못하면 지적을 받지만 야당, 여소야대의 국회 권력도 주체하지 못하면 그것도 심판받는 겁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냉정하게 지금 이재명 대표가 당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접수를 하고 했다면 중도로 나가시면 돼요. 금투세 논의도에서 양보하시고 그다음에 먹사니즘 하시면 됩니다. 근데 장에 올라가가지고 탄핵, 본인은 탄핵 워딩 안 하면서 주변 분들한테 이거 더 많이, 더 크게, 더 강하게 얘기하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럴까요? 진짜 저는 납득이 안 가요. 당 대표가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진 않았고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면 예. 결국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크다고 한다면 네. 중도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신가?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탄핵으로 돼야 되고 계엄을 해야 되고 저는 진짜 계엄과 탄핵 얘기하면서 조금 저는 이게 왜 그럴까? 왜 이렇게 급하실까?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네, 정석우 의원 하시고 듣고 한민수 의원도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예. 지금 뭐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집회 관련해서 나온 뭐 의견들이 있습니까? 한동훈 대표의 발언이나. 뭐 특별히 그런 내용을 가지고 뭐 한 건 아니고요. 뭐 네. 저 민주당의 오늘 그 뭐 집회 관련돼서 저희 최고위에서 특별한 뭐 언급을 하고 이런 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뭐 민주당의 이번에 그 토요일에 집회 같은 경우는 뭐 예정돼 있었고 또 뭐 저희가 좀 장면이 보이잖아요, 뻔하게. 그래서 오늘 그 우리 최고위에서는 저희들 그 오늘 한동훈 대표의 발언 그쪽에 좀 집중했다 보면 되고 또 검투세 이야기 나오면서 그런 좀 이슈가 된 것 같습니다. 예, 그 이제 보면은 이런 것 같아요. 왜 그래 급하냐고 우리 김경 대표님 하신 말씀 공감하는 게 그 이재명 대표의 1심 때문 아닌가요? 저는 그래 보는데요. 그러니까 저 11월 15일 공직선거법 예. 위반, 11월 25일 위증교사 혐의에서 그 이 부분이 그러면 이제 지금 뭐 무죄가 될 거라고 주장하고 무죄 뭐 하고 주장을 하시는데 굉장히 긴장되죠. 그 우리 건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긴장이 안 된다는 게 이상한 것 같아요. 그거를 긴장 안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이상한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는 지금의 이 좀 몰리고 있는 우리 보수의 분위기라든지 어려움이 어느 정도는 좀 그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한동훈 대표가 지금 자꾸 11을 말하는 부분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정말로 현실화됐을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좀 주도권을 잡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지금 실착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마저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선제적 대응을 하자. 이게 한동훈 대표의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시기가 차곡차곡 다가옵니다. 시간이 11월 15일과 25일을 보면서 이때 우리 지금 급하게 서두르는 탄핵 하야 이런 것들이 자꾸 막 탄핵 빌드업으로 가는 이유는 이거 연기돼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저도 모르게 예. 정 의원님한테 미안하게 웃음이 터졌던 거는 왜냐하면 아직도 그런 생각으로 살면 어떻게 될까 싶습니다. 이제 나라가 진짜 걱정이고 이 대한민국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나라입니까?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의 관련된 나라입니까? 이 지적은 제가 계속 또 언론 보도에서 나오긴 그게 하는 이제 겁니다. 네. 거기에 편승해가지고 네. 이제 여당 지도부나 이런 말씀들을 좀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난 총선 때 한 대표가 2조 심판론 들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집권당이 192대 108로 사상 초유로 현정사 처음으로 그렇게까지 큰 참패를 당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두르면은 15일이나 25일 날 1심 선고 안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이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는데 그러면 2심, 3심이 안 갈 겁니까? 이재명 대표 저는 무죄를 확신합니다. 그러면 15일, 25일 날 모두 무죄 나면은 국민의힘이 앞장서 가지고 이거는 무죄로 끝났습니다. 더 이상 재판하지 맙시다. 주장할 자신 있으세요? 아닐 거 아닙니까? 2심 보자, 3심 보자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민주당 쪽에서 만약에 무죄가 안 나오면은 그 얘기하면 잘못된 겁니까? 그래서 좀 분리를 좀 하세요. 분리를. 왜 분리를 못 합니까? 이재명 대표 그 많은 소환 조사 받았잖아요. 김건희에서 소환 조사 받았습니까? 다 조사 받고 영장도 치고 영장 기각되고 재판 받고 있어요. 이거를 연결시키면 할수록 저는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이나 수렁으로 빠져들 겁니다. 알겠습니다. 안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네. 탄핵 얘기하니까 짧게 한 말씀 할게요. 예. 탄핵이 언제 탄핵 얘기가 그렇게 본격적으로 불거진지 김 대변인 아세요? 우리 국민들이 140만 명 이상이 국회에 입법 청원을 냅니다. 탄핵 소추에 관련된. 조금만 복귀해 보십시오. 그때 우리 사회에 그전까지 정치인이 됐던 일반 국민도 됐던 정치권 패널이 됐던 탄핵 얘기 별로 안 했었어요. 근데 140만 명이 본인이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받고 국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청원하면서 그게 국회 법사위에 옵니다.
그러면서 입법 청문회를 거치면서 이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마치 겁을 주듯이 뭐 탄핵하려고 그래? 이게 대선 불복 아니야? 우리 국민들 정말 콧방귀도 안 끼더라고요. 그런 이게 좀 잠깐만 뒤로 돌아가면은 역사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 뭐 한도 끝도 없으니까요. 김경전 부대변인이 짧게 마무리하시죠.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탄핵 얘기를 민주당이 언제부터 했냐면요. 2022년 10월부터 용산 근처에서 장애 집회 때 나와가지고 그 국회의원 분들이 하셨어요. 우리가 집회를 한 적이 없는데. 아니, 그러니까 시민단체 집회에 가서 올라가셔서 일부 하셨겠죠. 이제 개인 의원들이 갔다 근데 이제 이거구나. 그런 것들을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저는 뭐냐면 차라리 전 조국 대표가 맞는 것 같아요. 탄핵 소추안 내 가지고 빨리 헌재 판결 받으시면 돼요. 판단을. 그러지 않고 계속 이렇게 하는 게 도리어 더 문제라고 보고요. 급기야 저는 무슨 생각이 들냐면 요번에 임기 단축 개헌하지 않습니까? 본인들도 아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에서는 헌재 허들을 못 넘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회적으로 하는 연성 탄핵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건 꼼수 탄핵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사실 이야기했어야 되는 중요한 주제가 예산 국회 관련된 한덕수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이었습니다. 장윤미 네. 전 부위원장께 오늘 이제 한덕수 총리의 내용을 보면은 내년도에 4대 계획 완수를 해나가겠다. 이 부분을 좀 강조를 했고요. 또 내년도 예산안의 총 지출 규모가 올해보다는 3.2% 증가한다. 677조 원. 또 약자복지, 미래재원, 또 북한 이탈 주민 정책 지원금 인상 등을 언급을 했습니다.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도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오늘 시정 내용을 어떤 부분에 주목을 하시는지요? 4대 개혁 완수 지금 지지율로 할 수 없습니다. 현실을 정확하게 인지하면 국민들께 이렇게 청사진만 제시하는 건 전 집권 세력의 정말 솔직한 태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약자 복지요. 작년에 53조인가요? 아주 역대급 세수 결손이 났습니다. 그걸 올 상반기 들어서도 메우지 못했어요. 이 정부 어떻게 국민들 앞에 재정 건전성 얘기를 합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걸 기치로 내걸었다는 것 까지는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라 곳간 지켰습니까? 전혀 못 지켰어요. 코로나 국면과 비교해봤을 때도 그랬습니다. 부동산 가격도 이게 잘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이렇게 잡는 데 실패했습니다. 물가 고공행진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 수치를 제시하면서 국민들께 자화자찬을 한다는 건 전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그리고 대통령의 육성으로 부족한 부분은 뭐가 부족한지 정확하게 설명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상황인식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제대로 된 해결책을 못 내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정부는 다 잘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역사평가 받을 거라고 합니다. 개혁에는 당연히 따르는 반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면 국민들이 정말 용서하지 않으실 겁니다. 네. 오늘 시정연설 관련한 어떤 정치적인 평가 차원에서의 말씀인데 구체적으로 예산안 관련해서는 어떻게 분석을 하시는지요? 네, 우리 국민의힘 예산 기조는요. 아무래도 재정 건전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가 이제 긴축 기조를 유지한다는 거, 그거는 이제 확실한 부분이고, 그 우리가 말하는 포퓰리즘식 어떤 정책 예산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삭감하겠다. 예. 예, 그거는 뭐 다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우리가 보수가 좀 지향하는 데 있어서 요즘 많이 말하고 있는 서민 복지, 그다음 미래 먹거리를 위한 반도체 관련 부분들, 또 지역 균형 발전 개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예산 정액을 추진한다는 거거든요. 민주당하고 이게 좀 정책이 안 맞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근데 뭐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예산을 이렇게 잡고 또 추진해 나가는 그 주도권은 정부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국회가 예산 심의권을 갖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 그 평가를 나중에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정부의 계획을 우리 야당에서도 일정 부분 좀 인정해 주시면서 우리가 좀 부분적으로 좀 고쳐야 될 예산들은 또 이렇게 조정해 주시면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걸 국민께서 부여하신 권한을 가지고 예. 경제정책을 예산을 추진해서 나가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그걸 완전히 막아서서 발목 잡겠다 그런 건 안 하실 거라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예산 정국이 잘 좀 해결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예. 한덕수 총리가 대독을 하면서 제가 이제 저는 방송으로 봤는데 상당히 좀 장내가 소란스럽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오지 않은 것에 대한 민주당의 항의였던 것으로 저는 들리기도 했는데 지금 현재 하여튼 뭐 그런 부분은 또 우리가 따로 논의하기로 하고 예산안의 내용을 봤을 때 여야 간에 가장 쟁점이 될 사안은 어떤 내용인가요? 그 본회의장에서 나왔던 고성은요. 그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안 온 거에 대한
또 개원식이 안 온 거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 국회를 정말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거다. 그 지적을 하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좀 야유를 했죠. 그거는 좀 부끄럽죠. 대통령께서 그러면 안 되고.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지금 세수 결손이라고 우리 장 대변인 말씀하셨는데 예. 일반 국민들 세수 펑크라고 합니다. 지난해 56조, 올해 30조 원입니다. 이런 때가 있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헌정사에 1억을 놓고도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는 게 저는 돌아가게 보이는 게 희한할 정도입니다. 윤석열 정권 들어서 곳곳이 무너지고 있는데 저는 경제 상황 정말 다음 정권 들어도 이 시스템 망가진 거에 대해서 상당히 오래 갈 것 같아요. 이런 와중에 또 상속세율을 낮추겠다고 합니다. 초부자 감세입니다.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막아내고 재정수지 수입 여건 악화되는 것도 막아내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들은 권력기관들, 검찰, 특활비 폐지할 겁니다. 그거 다 삭감해야죠. 그 지금 권력기관 중심의 특갈비, 특경비, 관서, 업추비 다 지금 증액시켜놨어요. 네. 국민들 이 내용 세세히 알면은 분통 젖어서 잠 못 주무십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서민들한테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놓고 이 검찰하고 법무부가 기존보다 몇 억을 더 올린 줄 아세요? 경호처 엄청납니다. 제가 자료를 갖고 왔어요. 그리고 고위공무원들 월급은 또 증액해놨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다 반납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코로나 시기도 그렇고. 그러고 있어요 지금. 이거를 다 삭감해야죠. 그다음에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재난 예산 이거는 또 줄여놨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원상시키고 그럴 겁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민생 토론회에서 공수표 남발한 예산들은 다 찾아내가지고 네. 올바로 할 거고요. 시간이 없다고 하시니까 부대변인은 준비한 자료를 다 못하겠습니다. 제가 예, 예산안에 쟁점이 이번 여야 간의 예산 관련해서 쟁점이 될 사안은 뭘까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민주당이 보면서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받아줄 부분이 있고 좀 저희가 설명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 때 600조가 부채인데 1000조가 되지 않았습니까? 시간을 따졌을 때 그 엄청난 거죠. 저희도 돈 있는 거 지금 뿌리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가 미래가 있는 거잖아요.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해야 되지. 그리고 또 물가 얘기하십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문재인 정부 때 6,000원대 됐던 최저임금이 10,000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몇 년 만에. 그러면 지금의 물가였잖아요. 제가 오늘 점심 사 먹을 때 12,000원을 내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 그게 한 6,000~7,000원 갔습니다. 배가 오른 거예요. 왜 올랐냐?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거기에서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만 인건비가 아니고요. 그 식재료를 키우고 농작물을 키우는 것도 다 인건비입니다. 모든 거에 다 인건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단순하게 소득을 올리면 경제가 돌아간다. 그건 단순한 그런 사고로 경제 시스템을 망친 겁니다. 본인들의 신념에 의해서 세상을 되게 공학적으로 본 거예요. 그거에 대한 반성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의 그런 궤도를 이탈한 것들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 때 경제도 바꾸고 부동산 관련해서도 징벌적 세금으로 인해서 수요를 때려잡는 그거에 대해서 바꾼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한 부분이 있는데 아쉽게도 김건희 여사의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공세를 하면서 네. 잘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한 부분을 보이기 위해서 이걸 짚고 넘어가자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정부 예산안의 주요 사항이 뭔지를 여쭤봤는데, 네. 자, 오는 10일이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입니다. 끝으로 이제 네 분께 각 1분 정도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1분요. 임기 반환점 맞은 윤 대통령의 향후 과제, 뭐 이거 큰 질문이긴 합니다만 짧게 마무리 발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장윤미 전 부위원장부터요. 일단 대통령이 사과하는 걸로 그리고 뭐 특별감찰관을 도입하는 걸로 이 지금 이반대 민심이 돌아올 것 아닙니다. 아마 명품백 그 장면이 나왔을 때 특감을 받았으면 모르겠습니다. 이미 너무 실기했어요. 오늘 한동훈 대표의 이 비유에 저 공감했습니다.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고 있다라고 이 상황까지 초래가 된 거죠. 지금 정답은 저는 여야 할 것 없이 앞에 선택지는 김건희 여사 특검을 받는 겁니다. 왜? 전통적인 지지층까지 떠나가는 데는 입을 모아서 국민들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이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제대로 해소되고 있지 않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거를 풀지 않는다. 그걸 얼렁뚱땅 그냥 다른 걸로 넘어간다. 이미 특별감찰관 아니면 제2부속실 이걸로 넘어갈 국면이 이미 지났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은 특검을 받으셔야 됩니다. 김 전 부대변인요. 사실 오만한 권력은
항상 심판을 받습니다. 저희가 대통령이 저번 총선 때 저희가 여소야대 국면에 이어지는 국면에서 저희가 일을 하기 위해서 읍수를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저희가 가진 게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심판을 하고자 했던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저는 겸손하게 국민의 준엄한 어떤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대통령도 대통령실도 그리고 당도 그 과정에서 쇄신하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정부가 왜 만들어졌습니까? 오죽하면 보수와 중도 쪽에서 문재인 정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서 문재인 정부 때 검찰총장 어떻게 보면 지금 누가 그걸 영화로 만든다고 해도 이런 시나리오 가능성이 적다고 했는데 그런 절실함 속에서 만들어냈습니다. 알겠습니다. 할까요? 윤정부의 윤석열 대통령의 향후 과제 한 의원님 1분입니다. 문재인 정부 많이 비판하던데 문재인 대통령 뭐 호불호가 있고 성과가 있고 또 뭐 잘못된 부분이 있겠죠. 근데 퇴임할 때 지지율이 40%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600조에 1000조 코로나 대응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제가 예결위원인데 야당 의원이 그런 식의 허황된 주장을 하니까 뒤에 있던 보좌진들이 다 웃더라고요. 기자들도 웃고 가고. 그런 주장에서 우리 국민들이 먹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딱 한마디 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대통령의 진솔한 사죄, 국정운영 기조 다 얘기했으니까 딱 하나만 할게요. 정말 공정과 상식을 지킬 자신 없으면 지금 책임지십시오. 그리고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지 않습니까? 우리 5사람이 다 평등합니다. 왜 본인과 가족들은 평등하지 않다고 삽니까? 그게 특권의식이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정성구 예, 의원요. 저는 지금 우리 보수가 많이 불안해하는 것은 대통령님과 한동훈 대표님과의 어떤 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큰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 이제 임기 딱 절반을 지금 맞이했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대통령 되실 때 그 마음을 새로 한번 돌이켜 보시면서 그때 절실했던 마음, 국민을 위해서 정치하고자 하셨던 마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을 다시 생각하시면서 나와 함께 갈 동행자로 나를 도와줄 사람으로 한동훈 대표와 함께 손을 잡으면 어떻겠나. 그렇다면 우리 이런 어떤 좀 어려움이나 희망, 그 힘든 부분들을 해소하는 데 있어 가지고 힘을 합친다면 또 힘이 배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은 국민들이, 많은 보수의 우리 지지자들이 또 중도에 있는 분들까지도 기대하고 또 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회동할 그런 뭐 날짜 같은 게 잡혀 전혀 있습니까?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예. 제가 올 때는 안 만나줄 것 같습니다. 미안하지만 지금. 김경준 대변인 뭐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대통령도 그렇고 한동훈 대표도 그렇고 국민 무서운 줄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감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두 분 다 정치인이기 때문에 국민의 변화를 원하면 그걸 하는 게 또 정치인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을 진행하면서 늘 깨닫는 것은 정치가 항상 어렵네요. KBS 열린 토론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분 토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